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지금 저녁 10시인데 자기 전에 한 5분, 10분만 떠들다가 자려고. 요즘에 제 방송의 특징인데 특별한 주제 없이 그냥 이거저거 라디오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공보위 때 있었던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제가 이제 공중보건이 시절에 했던 저의 불찰이 있고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 중에 하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공중보건이로 배치가 됐던 곳이, 그 배치 과정도 재밌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드리고,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이라는 데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의성이라는 데를 아예 몰랐어요. 의성 하면 의성 마늘, 요즘은 의성 컬링 이런 걸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성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비뽑기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골라서 가거든요. 근데 저의 계획은 이제 한 문경 정도 가려고 했습니다. 문경이나 상주 정도만 돼도 서울에선 2시간 차 타고 약간 빨리 가면 그 정도의 느낌이죠. 제가 이제 경북의 포항 쪽은 좀 옛날에 많이 다녔으니까, 옛날에 이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없던 시절에 도동분기점을 통해서 포항을 간다고 치면 중부내륙으로 쭉 내려가서 도동분기점에서 대구 포항 고속도로 타고 포항을 간다고 치면 360km인데, 이제 서울에서 포항까지 360km 주행을 할 때 딱 중간이, 정말 그냥 딱 중간 지점이 문경이에요, 문경. 그래서 그 문경 쪽을 지날 때 뭔가 이렇게 X자로 생긴 빨간색 다리가 있거든요. 그게 딱 180km 지점을 지날 때 거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항 다닐 때 진짜 문경 정도만 돼도 진짜 가깝고 좋다. 그래서 경북에서 가까운 동네는 서울에서 사실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2시간 거리 이내니까. 그래서 이제 경북의 문경을 가고 싶었는데 제비뽑기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런 게 운이 좋았던 적은 없으니까 남은 보기가 몇 개 없어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경북 도청에서 그냥 그쪽에 있는 어떤 공무원이 그냥 의성 좋다고 의성 가라고, 제가 이제 고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뒤에 사람이 있어서 빨리빨리 골라야 되거든요. 제입복귀 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려니까 이제 저의 선택권은 거의 없었어서, 사실 그때 제비뽑기 했을 때 제 번호를 보고 제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경북 의성이라는 곳을 배치를 받게 되고, 전혀 계획이 없던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북도청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이제 경북도청까지는 제가 이제 그날 가 있는 거잖아요. 제비뽑기를 하느라고. 다음 날 이제 각자 배정된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자고 다음 날 의성군 보건소로 가게 돼요. 보건소에 이제 의성군 제비뽑기를 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또 제비뽑기를 해서 그 각자의 원하는 지소를 골라서 갑니다. 다 옛날 얘기가 됐죠.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거의 올해부터도 그렇지만 이제 공보위들은 지원을 안 하죠. 제도를 다 망쳐놨고, 제도 자체를 다 망쳐놨으니까 망한 겁니다. 왜냐면 공중보건의를 하면 논산훈련소 포함 37개월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37개월이면 3년 하고 1개월이거든요. 저는 3년 하고 1개월 하고 예비군 다 하고 있는데, 예비군도 이제 거의 끝났나 어쨌나 싶은데, 어쨌든 아직도 예비군인 것 같기도 하던데 요즘에 연락이 안 오네. 어쨌든 3년 하고 1개월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역이 18개월이잖아요. 1년 반. 현역도 월급이 좋아졌고, 현역도 요즘에 핸드폰 갖고 들어가잖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막 얻어맞고 이런 정도의 생활은 요즘에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 제가 이런 일 사태 터지기 전부터,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절대 공보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잘못 만들어 놨으니까, 37개월 갈 거예요? 아니면 1년 6개월 갈 거예요? 당연히 1년 6개월 가죠. 이거를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위는 이제 다 없어진 제도가 됐고 완전 망했죠. 제도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바꿀 생각도 없는지 어쨌든 망했습니다. 사실 공중보건위 제도 자체가 문제가 또 많은데, 할 얘기가 태산이지만 계속 산으로 가네. 지금 하려는 얘기는 내가 공보위 때 있었던 당뇨 환자분 봤던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산으로 가네. 딱 3분만 딴 얘기 하다 갈게요. 공중보건위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의성군에 배치됐을 때, 제가 이제 경상북도 쪽이다 보니까 경북 쪽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계명대 출신이나 경북대 출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경북대 출신의 내과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계명대 출신의 성형외과 선생님이랑 신경과 선생님이 계셨고 또 어딘가에서 오신 그다음에 아주대에서 오신 직업환경의학과 선생님이 계셨고 지금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의 그냥 얼마 전에도 잠실 어디 좋은 오마카세 스시집에서 저 오마카세 사주신 선생님이신데 권기민 선생님이라고 이제 친하게 지내자고 이제 말로 차고 뭐 거의 그런 사이입니다. 뭐 여튼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국에 신경과나 성형외과, 내과 이런 선생님들은 완전 전문 인력이잖아요. 완전 전문 인력. 성형외과 선생님은 당시에 점곡보건지소에 계셨었거든요. 의성군 자체도 이게 시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작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시가 아닌 군이면 되게 작은 동네 같지만 생각보다 되게 작은 동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도 사실상 시가 아닌 시가 많아요. 문경시나 상주시 이런 데만 해도 상주시는 그래도 이마트가 있지 문경시는 이마트 없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트도 없는 시가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 살았던 포항시 같은 거는 전 또 몰랐는데 그건 완전 또 대도시고 한 50만 되니까. 그러니까 의성군이라는 거는 군 단위는 되게 또 작은 동네인데 그 군에서 면으로 들어가면 면이라는 동네는 사실상의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이제 그냥 인구가 소멸돼 가는 동네들이기 때문에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점곡보건지소에 성형외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사실 이름 까먹었는데 되게 젠틀하고 애기 잘 키우시고 잘생기고 그런 선생님 계셨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 세상에 그 귀하디 귀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요즘에 대학병원을 가도 뭐 어디 얼굴 찢어지면 꼬매야 되면 성형외과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성형외과 선생님 부족해가지고 뭐 성형외과 진료 못 보는 대학병원 많잖아요. 당직 시간에. 근데 그 귀한 성형외과 선생님이 점곡보건지소에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자원이 낭비잖아요. 그런 귀한 인력은 오히려 더 큰 병원에서 그러니까 정말 더 그 특수화된 일을 정말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지 3년 동안 보건지소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배가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 말하자면 그 스페셜한 인력이 그 스페셜한 일을 할 수 없는 데 가서 있었잖아요. 뭐 점곡보건지소에서 물론 찢어져서 오는 분을 꼬매드린다고 치면 그야말로 정말 특별하게 꼬매드릴 수 있겠지만 그 꼬매로 오는 환자도 이제 3년 동안 거의 없었을 거고 있다 한들 그런저런 환경들이 다 받쳐주지도 못하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성형외과라는 게 이렇게 뭐 피부 찢어진 거 꼬매기만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 외에 다른 일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안화골절 같은 게 있어 뭐 이런 데 복원하는 것도 하고 하는데 막 그런 완전 스페셜한 고급 일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그냥 완전 인구가 거의 소멸돼 있는 그쪽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쪽 지역에서는 보다 더 1차 진료를 하는 선생님들이 차라리 계시고 이렇게 스페셜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환자들이 모이는 권역 뭐 이런 최소한 안동병원 혹은 뭐 경북대병원, 계명대병원 이런 데서 차라리 군 생활을 한다면 제도를 잘 만들어서 요즘에 뭐 대학병원 밤에 가도 뭐 성형외과 진료 못 보는 데 많잖아요. 거의 못 보는 데 꽤 많을걸요. 그러면 그 분의 커리어도 더 살리고 당직 시간에 성형외과 선생님도 만날 수 있고 모두가 좋은데 이 선생님을 점곡보건지소에다가 3년 동안 넣어놔서 이거는 자원의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도가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는 거를 보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제가 이제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신경과 선생님 계신데 저랑 테니스 되게 잘 쳤던 선생님인데 이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름 말씀드리면 또 약간 그 지인들이 이 방송을 보고 연락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깜짝 놀라실까봐 완전 엄청 좋으신 선생님인데 시창엽. 이 신경과 선생님 엄청 유능하신 계명대 선생님 계셨는데 대구에선 계명대 엄청 좋잖아요. 아마 그 신경과 선생님이 의성군 봉양면 보건지소에 계셨었거든요. 봉양이 이제 뭐 약간 고속도로 IC 가까운 약간 교통의 요지인 지소였는데 거기 계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유능하신 신경과 선생님 계시니까 좋은 거 아니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의사 한 명 갖다 놓으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경과 선생님이 가서 그 유능한 선생님이 계셔도
그럼 뇌졸중 환자를 그 봉양 보건지소로 119가 싣고 오나요? 싣고 오면 뭘 할 거예요? 이게 CT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신경과 환자가 있으면 뭐 이게 신경학적 검사도 할 수는 있지만 뭐 CT를 찍어야 될 수도 있고 필요하면 MRI도 찍어야 될 수도 있고 MRI가 무슨 뭐 동네 병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MRI 기계 만약에 사다 놓으면 될까요? 그 판독은 누가 하죠? 그 판독을 뭐 판독할 수 있는 그럼 영상의학과 선생님 갖다 놓으면 데려다 모셔다 놓으면 될까요? 뭐 영상의학과면 다 뭐 머리 MRI 판독을 잘 하나요? 물론 뭐 대충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도 그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 세부 분야에 그거를 전문적으로 더 보는 분들이 있을 거고 물론 대충 보는 건 뭐 대충은 보겠지만 정말 이제 많은 케이스를 그 세부 분야를 늘 보는 분이 봐야 더 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신경학적인 어떤 뭐 인터벤션 시술을 할 건지 혹은 무슨 약을 쓸 건지 그럼 영상 또 인터벤션 시술하는 신경과 선생님이 또 있어야 되고 혹은 신경외과 선생님이 하다가 이런저런 내과적인 문제 생기면 내과 선생님들 이게 뭔가 시스템이 이게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CT 찍으려면 CT실 뭐 방사선사 선생님들 계셔야 되고 MRI실도 마찬가지고 이게 당직 시스템 돌아가려면 적어도 3배수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경과 선생님이 그냥 이런 봉양면 보건지소에서 3년 동안 계셨다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고 사실 되게 귀한 많지 않은 잘 훈련된 그런 인력을 그냥 군 단위, 면 단위 보건지소 의사 한 명 있는 곳에 갖다 놓으면 마치 무슨 뭐 그냥 그 보여주기식인 어떤 공무원적인 마인드로 볼 때는 우리 군의 신경과, 성형외과, 내과 선생님들 요번에 몇 명 모셨다라고 하지만 아무 기능 없는 완전히 그냥 팔다리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 3명 앉혀놓고 뭐 그 정도잖아요. 저는 당시에 제가 일반의였지만 수천 명의 어르신들 진료를 봤을 텐데 단 한 번도 피검사를 해본 적이 없고 심전도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보건지소에서는 피검사도 못하고 뭐 심전도도 없어요.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심방세동도 있었을 거고 이런저런 피검사를 하면 문제도 나왔을 텐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못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 많은 거를 원하는 분은 아니에요. 요거까지 일반인들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의료 수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걸 무조건 다 모든 분들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게 꼭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의료의 자원을 뭔가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렇게 뭔가 그래도 나름 중요한 훈련이 많이 된 인력은 그 본인의 전문 분야를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거기서 뭘 할 수 있는데 그 보건지소에 처박아 놨으니 그 유배 보낸 거나 똑같잖아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가 달려 있으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 이거 진짜 잘못된 거네. 그러니까 공보의 제도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일단 잘못된 거죠. 수많은 사실 이제 일반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의는 되게 흔한 것 같지만 대한민국 시스템하에 의료 교육을 받은 의사 면허 있는 그 일반의도 한국에서는 일반의를 되게 우습게 알지만 일반의만 해도 이 지구상 전체로 보면 굉장히 트레이닝이 잘 된 양질의 의사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할 일들이 많죠. 이분들이 1차 진료를 하고 중증도가 높거나 필요한 사람은 이제 그 전문의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어야지. 이게 무조건 전문의를 갖다가 막 세부 전문의를 그냥 지역사회 보건지소에다가 그 지소 혼자서 갖다 놓으면 그냥 자살시키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 의사를.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못된 건데 이제 공보이는 제도 자체가 애초부터 많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뭐 제도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어쨌든 뭐 망해야 또 개선이 되니까 공보의 제도는 망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공보의 지원자가 없겠죠. 이렇게 망한다고 생각하면 아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예 확실하게 망하는 게 오히려 빨리 제도가 개선이 되고 뭔가의 희망을 찾아갈 테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보는 망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 공보회 때 있었던 얘기를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되게 옥산면에 갔었구나. 옥산면에 가서 뭐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배치가 됐고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보호자가 타고 온 차는 레간자 금색이었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아들도 이렇게 뭐 차림새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만 시골이니까 뭐 다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뭐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고령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사건도 한번 말씀드렸다.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 레간자 타고 온 고령의 아버지를 모시고 온 조금 가난해 보이는, 뭐 차림새를 갖고 판단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상상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 그런 분이 모시고 왔는데, 혈당을 재는데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뭐 혈압 재는 거랑 혈당 재는 거 그 정도입니다. 당화혈색소도 저희 때는 못 쟀고 그냥 순간 혈당 재는 거죠. 혈당이 뭐 기록을 보면 뭐 그냥 막 400, 뭐 500, 뭐 이래 올 때마다 당화혈색소로 치면 뭐 13, 14, 15, 12 뭐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내과적으로 그런 걸 뭐라 하지? DKA, HHS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과적으로 완전 중환자로 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아예 안 되는 거고, 먹는 경구 혈당 조절 약으로는 아예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인슐린 맞아야 되고, 인슐린 빨리 안 맞으면 뭐 말초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뭐 다리 썩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뇨족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물론이고, 뭐 망막도 다 안 좋고 무슨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또 생기거든요. 막 팔다리 저리고 뭐 손끝 저리고 막 그런 분들 드시는 약들인데 효과도 별로 없고,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당뇨 조절 안 되면 혈관도 병이 다 있거든요. 뇌혈관, 심장혈관. 이게 작은 혈관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큰 혈관들도 다 막혀요. 우리 생각보다 대동맥에서 다리로 가는 이런 혈관들이 꽤 큰 혈관들인데, 그런 혈관들도 이게 막힙니다. 다리 혈관 다 막히고. 그렇게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검사를 안 해봐도 알아요. 검사를 안 해봐도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혈관이 안 좋은 것도 이제 그것도 되게 만성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내과적인 응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DKA, HHS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소위 해서 바이탈도 흔들릴 수 있고 의식 상태도 저하되고, 보통 이런 분들이 의식 저하돼서 응급실로 오면 중환자실로 입실을 합니다. 중환자실로. 그래서 뭐 DKA, HHS 뭐 이런 당이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이 의식 저하돼가지고 응급실 통해서 이제 입원하면 뭐 혈당 뭐 800, 900 뭐 이렇게 찍히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입원하거든요. 뭐 혈당이 높다고 꼭 응급은 아닌데 생각보다 어쨌든 이제 의식 저하되고 이러는데, 막 되게 애시도시스, 산증 뭐 이런 것들 생기고, 그런 분들 이제 중환자실에 오면 뭐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이제 뭐 약속 처방 같은 거에 뭐 DKA, HHS 뭐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치의들에 따라서 그냥 그런 약속 처방 프로토콜 내고 그냥 그 프로토콜로 돌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예전에 이제 의사들이 보는 그런 어떤 매뉴얼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담당 주치의가 아주 꼼꼼하게 직접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 후자 같은 스타일로 했는데,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인슐린도 주고 당연히 중심 정맥관 잡아야 되고, 뭐 일렉트로라이트 교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포타슘 같은 거, 그래서 칼륨이라는 전해질을 되게 막 쏟아 부어줘야 되거든요. 인슐린이 많이 들어가고, 인슐린이 많이 들어가면 칼륨이라는 전해질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혈장에 있는 칼륨이 인슐린을 타고 같이 이제 손잡고선 셀 안으로,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병원에서 이럴 때 전공의 선생님들을 이럴 때 항상 물어보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몸 전체 포타슘 중에 시럼, 혈장에 있는 포타슘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냐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혈장, 피 속에 있는 칼륨의 부분은 우리 몸 전체 칼륨의 완전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피 검사 했을 때 그 피 물 속에 들어있는 칼륨은, 우리가 피 검사에서 재는 칼륨은 그 칼륨인데, 그 칼륨은 우리 몸 전체 비율로 치면 되게 죠. 그래서 사실 이런 당 조절 되지 않는 사람은 완전 응급이거든요. 중심정맥관 자꾸 중환자실 들어가는, 그 다음에 막 전해질도 막 쏟아붓고 인슐린도 실시간 교정하고, 내과적인 어떤 대사성 산증이 있기 때문에 이 벤틸레이션이 되게 심할 수 있는데, 벤틸레이션이 안 되면 기관삭관을 좀 해서 도와줘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탈수 상태이기 때문에 수액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프리워터 같은 거, EW나 하프셀라인 이런 거 주는데 그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심장이 또 안 좋으면 물 차고 이러니까 인공호흡이 필요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어쨌든 이제 내과적으로 굉장히 중환이 되는데 되게 이렇게 되게 막 실시간 좀 보면서 교정을 해줘야 돼요. 피 검사도 계속하고 전해질도 계속 붓고 인슐린도 계속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ABGA도 계속 해야 되고,
제가 이제 ABGA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경우는 ABGA 해야 됩니다. 사실 ABGA 안 해도 되고 VBGA 해도 되긴 돼요. 어쨌든 계속 딴 얘기라고 했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제 보건지서에 당 조절이 안 되는 환자분이 뭐 혈당이 재면 뭐 400, 500, 600 뭐 이런데 이건 그냥 조금 있으면 내과적인 완전히 그냥 중환이에요. 중환. 언제 저희 편으로 언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보자. 진심을 다해서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설명드리는데 보건지서 올 때 아니다. 보건지서는 원내 처방이기 때문에 인슐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먹는 약으로 처방하는데 먹는 약이 뭐 그 해봐야 뭐 맨날 이제 보건지서 쓴 약들 다 이제 뭐 metformin, 글리메피라이드 이런 거랑 그다음에 막 그 보건지소에 가면 요즘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약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쓰던 약들 뭐 보글리보즈인가 뭔가 뭐 이렇게 뭐 흡수 저하시키는 그러고 보니까 지금 현실 세계에선 거의 본 적도 없는 약인데 그 보건지소에만 있는 뭐 아테놀 이게 옛날 약들이 있는데 그런 옛날 약 조합에 뭐 그냥 혈당 떨어뜨리는 약이 이제 전혀 듣지도 않는 약들만 드시고 있는데 물론 약으로 조절이 안 되고 인슐린이 필요한데 완전 응급 상황이니까 아들한테 여기 보건지소 오지 마라 얘기했고 그 어르신한테도 이 보건지소 오실 때가 아닙니다. 정말 제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보건지소를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갑자기 새파랗게 젊은 물론 공부원은 다 젊지만 저도 그땐 젊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새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나 왜 여기 오지 말라 그러냐 나 여기 계속 다녔는데 나 여기 다닐 건데 왜 약 안 주냐 이 약 먹을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큰 병원에 가라. 뭐 내과에 가든 큰 병원에 가든지 인슐린 맞아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레간자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진 않습니다. 뭐 그 지역의 유지일 수도 있고 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니까 뭐 옷을 깨끗이 입고 오지도 않고 뭐 일하다 오면 차림새도 추리할 수도 있고 뭐 차 갖고 사람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차를 늘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무슨 차를 타나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옛날 레간자인데 그게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지만 그 당시도 그게 오래된 차인데 뭐 어쨌든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결국은 아들은 그래도 뭐 제 말을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긴 하다. 근데 이 어르신은 막 이제 막 화가 나고 뭐 노발대발 뭐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넣겠다. 뭐 직무유기로 어쩌고 저쩌고 뭐 나를 왜 진료 안 해주냐 이러면서 저도 이제 또 좀 옥신각신했어요. 제가 옥신각신한 게 이제 그 환자를 뭐 못 살게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뭐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인슐린이 되게 필요하고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게 의학적으로 맞진 않으니까 이 환자분을 잘 설득해서 더 상급 병원을 뭐 최소한 이제 내과 진료를 받게끔 혹은 뭐 조금 좀 큰 병원 뭐 안동의료원 뭐 이런 데로 가게끔 하려고 경북대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맞으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되게 정의감에 불탔고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일들이 막 이상한 짓들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막 저는 내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보건지소에 파견될 때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때 이제 제가 의전원 졸업할 때 제 은사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제가 다녔던 의전원에 교수로 계셨었어요. 종양혈액내과에. 지금은 삼성병원에 가 계신데 그 은사님한테 제가 그런 걸 말씀드렸던 생각이 나네요. 나 이제 공보위 가는데 감기약도 어떻게 처방하는지 모르는데 너무 무섭다. 심근경색 환자 오는데 어떻게 그걸 걸러내야 될지 너무 무섭다. 생각해보니까 심근경색 환자는 보건지소로 오지도 않아요. 119가 이제 태우면 보건지소로 심근경색 환자를 데리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동의료원으로 가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3년 내내 심근경색 환자는 온 적이 없고 뭐 흉통 환자분들은 가끔씩 뭐 지금으로 치면 그냥 스테이블 안자이나 정도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큰 병원 가시라고 말씀드릴 뿐인 거고 어차피 보건지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감기약도 어떻게 처방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그 공포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지식의 결핍으로 인해서 임상적 경험이 없을 때니까 되게 나름 또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무슨 고혈압학회 무슨 내과학회 이런 게 뭐 경주에서 열리면 그땐 제가 일반이었지만 뭐 경주에 내과학회 이런 데도 가서 막 세미나 듣고 막 이랬거든요.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되게 뭐 이제 혈압약 중에 ARB 계열 중에서 뭐 텔미잘탄 이런 게 좀 약간 좀 되게 트렌디한 약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옥산 보건지소에 가면 지금은 뭐 없어졌겠지만 그 텔미잘탄 오리지널 약재들을
원내약으로 쫙 깔아놓고 다 바꿨었거든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좀 약간 쓸데없는 짓을 했던 건데, 그냥 환자분들 원래 드시던 그냥 약들로 잘 유지되게 하면 사실 크게 차이 없는데, 뭐 맨날 무슨 에비던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대세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막 그런 선비 정신으로 막 뭐 아테놀롤이고 좀 옛날 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보건지수에 많기 때문에 그런 약들 막 다 바꾸고 막 그러면서 옥신각신했었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드리고, 어쨌든 그 당 조절 안 되는 환자분 때문에 이제 계속 나는 여기 오면 안 된다, 오면 안 되니까 딴 병원 가라. 근데 어르신은 노발대발 뭐 의사 뭐 지금 뭐 직무유기 뭐 보건소에다 너 직무유기로 뭐 하겠다, 너무 환영한다, 꼭 클레임 넣어라, 난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저런 부끄럼 없으니까 직무유기를 넣어라. 근데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했는지는 혹시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했던 옥산보건지소, 안사보건지소, 양목보건지소,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들은 제보해 주시면 아마 그래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겁니다. 저렇게 성실하게 씹선비처럼 근무하는 사람 본 적 없다 아마 하실 거예요. 아마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이 정말 뭐 10,000번의 사건을 뒤지면 한두 건의 부끄러움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저 정도면 전 성실하게 근무는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치료의 목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냥 그분의 삶인 거예요. 그게 그냥 나는 내가 여길 다녔고 보건지소를 다녔고 난 그냥 여기서 주는 약 먹다가 여기서 하는 덕 하다 가겠다. 그게 그분의 삶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분도 좋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그렇진 않은 게, 이게 사실 보건지소에서 제가 처방했던 약들이 뭐 그래봐야 메포민, 뭐 리나글립틴, 글리메피라이드 뭐 이런 약들이었겠지만, 그런 정도 약들 뭐 삼재 쓴다 한들 이 지구상에 당뇨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삼재 약을 먹는 사람도 당뇨 치료 받는, 지구상에 당뇨 치료 받는 사람들의 전체 집단으로 보면 상위 10%도 10%는 될걸요.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물론 챗GPT도 정확한 답을 못 해주겠지만 물어볼게요. 당화혈색소가 14%인데 삼재, metformin, DPP4 이니비터, 글리메, 옛날에는 SGLT2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조절은 안 되겠지만 삼재로, 그러니까 이렇게 삼재 약제를 먹는 사람이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데 지구상의 환자분 중에 그래도 상위 몇 프로일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뭐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아프리카 뭐 이런 데는 뭐 삼재약을 먹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게 5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30분을 40분을 떠들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메포민이라는 약제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다 당뇨가 있으면 먹을 수는 있다고 하고요. 삼재 정도 약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그래도 한 상위 40% 정도의 의료 서비스라고 챗GPT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40%의 의료 서비스를 집 앞에 면 단위에서도 받는다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뭐 안동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잘 받고 인슐린을 맞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분이 원하는 삶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런저런 피 검사를 하고 인슐린을 맞고 계속 조절을 받고 그렇게 해서 더 오래 산다고 한들 그 또한 그분이 원하는 삶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삶이 불행하냐? 그거는 그냥 남이 생각할 때 그런 거고 사실 이분이 생각할 땐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의사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이제 뭐가 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더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다 간고 뭔가 가난하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말로가 불행하냐? 사실 꼭 그렇진 않은 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분이 뭐 가난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시다가 그냥 나는 내가 집 가까운 데서 난 그냥 여기 다녔으니까 여기서 먹는 걸로 하고 안 되면 나 그렇게 살다 가겠다. 막 담배도 막 피고 막 좋아하는 거 다 하세요. 근데 우리가 뭐 담배 핀다고 폐암에 꼭 걸리는 건 아니죠. 물론 굉장히 양해상관관계 깊지만 뭐 1급 발암물질이지만 확실한. 그냥 담배 펴도 뭐 폐 안 걸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계속 딴 얘기를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완전 꼴초셨는데 뭐 하루에 2갑씩 평생을 폈는데 집에 가면 그 벽지가 그냥 완전 다 누리끼리 한 정도로 담배만 피셨거든요. 담배랑 새우깡 딱 2개를 좋아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83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보면은 그 정도 연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는 이게 뭐 정말 담배 때문이냐라고 하기도 인과관계가 없진 않겠지만 어렵고,
살 만큼 살다 가신 거고 더 옛날 분이기 때문에 요즘보다 기대명이 조금 더 적을 때고 그리고 담배 피다가 이제 폐암이 진단되고 좀 이렇게 체중도 많이 빠지고 조금 약해지시긴 했지만 퍼포먼스는 다 일상생활은 거의 유지가 되셨는데 주무시다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사실 갑자기 주무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새벽에 전화 받고 할아버지 집에 갔던 생각이 저도 나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폐동맥색전증 이런 거였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대신에 그 순간에는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그 과정이 그 고통이 그리 길지 않게 임종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담배를 많이 피고 본인 좋아하는 거 하다가 정말 살 만큼 다 사시고 뭐 폐암이라는 결과가 있었지만 투병 생활을 되게 짧게 하고 주무시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뭐 제가 제 할아버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남의 인생이면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도 의사라는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담배를 펴서 더 편안하게 가신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와서는 들거든요. 담배 안 피고 살았다 해서 뭐 얼마나 더 사셨을지도 모르겠고 등등등. 이렇게 당 조절 안 되는 분이 이렇게 살다가 뭐 DK, HHS라는 뭐 내과적인 응급질환인데 그 의식 떨어지거든요. 본인은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겠다고 뭐 담배도 많이 피고 뭐 당 조절도 안 되는데 그냥 가까운 보건지소만 다니고 뭐 약은 듣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데 그렇게 살다 갑자기 의식 떨어지시면 본인은 정말 그냥 사실은 본인은 고통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아드님도 서포트가 그렇게 제가 느낄 땐 좋아 보이진 않는데 서포트가 좋지 않으니까 뭐 무슨 대학병원으로 막 권역으로 모시고 막 119 타고 가서 내과에 중환자실 넣고 막 중심정맥관 잡고 막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그냥 요양병원 가서 그냥 적당히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럼 그게 되게 불행한 삶이고 안타까운 삶일 것 같지만 그 여러분의 생각이고 사실 정작 본인은 그야말로 고통 없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다 가신 걸 수도 있고 이분은 오히려 막 대학병원에 모시면 내과계 중환자실 가서 막 중심정맥관 목에다 정맥관 잡고 막 하프셀라인 3리터 때려다 붓고 인슐린 컨티뉴스 인슐린 달고 ABJ 막 A라인 잡는다고 혈관 막 쑤셔야 되는데 혈관은 안 잡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피멍 들으니까 세데이션 한다고 레미펜타닐 막 미다졸람 막 주고 이게 물 때려 벗으니까 또 심장 안 좋아서 폐에 물 차가지고 기관삭관 했는데 해가지고 뭐 DKHS 치료한다고 막 하는데 막 이제 사경을 헤매고 막 팔다리 묶어놓고 하다가 조금 깼는데 막 타키카디아 하는데 막 이지케미아 생겨서 트로포닌 뜬다고 또 심장내과 협진 냈고 심초음파 하러 갔다 왔더니 뭐 CAG 해보자고 CAG 한다고 또 다시 페모랄 아터리 펑처해가지고 뭐 심혈관 조영술하고 뭐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잘 해서 깨어났다 쳐봐요. 그게 그분의 행복한 삶이 되나요? 그럼 그 이후의 삶이? 그냥 정말 그 괴로운 나머지 삶만 더 남거든요. 중환자실 한 2주 누워있다 나오면 욕창 생기고 기력저하 더 생기고 등등등등. 그래서 그러니까 요는 지금 와서는 제가 지금 짬밥에는 그런 분들 그냥 좀 큰 병 갔으면 좋겠는데 내과 가서 인슐린 맞았으면 혹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나 여기 올 거야. 난 죽어도 여기서 치료받다. 난 여기서 하는 대로 하다 난 여기서 그냥 보건소에서 갈 거야. 그러면 뭐 기록은 좀 남겨놓고 뭐 큰 병원 가서 인슐린 치료 받아야 되는 분인데 거듭 설명드렸고 보호자도 설명드렸으나 거절해서 이쪽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처치를 희망함.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경구약으로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뭐 최대한 되는 대로 물론 이제 되지도 않아요 그 약들 갖고 근데 그런 약들로 그냥 하고 그냥 이분 편안하게 해드리는 대로 뭐 팔다리 아프다 하면 진통제 좀 더 드리고 뭐 진통제 드리면 콩팥 망가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하다 어느 날 안 오시면 뭐 어떻게 되셨겠구나 편히 가셨기를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삶이 다 그래요 누구 삶이 더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이제 그렇게 굉장히 원칙주의적으로 막 옥신각신했던 게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람마다 다 원하는 수준의 치료 수준이 다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더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막 의학적인 막 이런 순서대로 막 하고 이런 거 갖고 옥신각신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떠오르면 내가 옛날 왜 그랬을까 왜 옥산 보건지사에 그 텔미잘탄 오리지널을 다 깔아놓고 막 모든 약을 다 그걸로 바꾸고 앉았고 뭐 그랬을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약을 바꾸려면 또 옥신각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10년 동안 안테놀롤이랑 뭐 이거 뭐 먹고 지금 뭐 로젤탄 먹고 잘 지냈는데 왜 갑자기 텔미잘탄에 뭐
뭐 약을 바꾸냐 그런 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봐주셔서 감사. 그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그 옥산 보건지소에 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어떤 처자 이야기 해드리. 이건 그게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저도 대비를 하고 있었죠. 야구 빠따로.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가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 취약하죠. 재미없죠.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 계속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주행하시려거든 2차로로 내려오세요.